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불륜을 저지른 못된 형님 혼내준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아주 북적거리는 대가족이에요. 경기도 외곽 큰 주택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주버니 부부, 그리고 서울에 본집을 두고 경기도 시댁에서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저희 부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아직 미혼인 신우까지 바람잘 날이 없는 집안이죠. 저는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예요. 형님은 지역에서 꽤나 이름난 재력가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을 은근히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 깎아내리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평범한 집안 출신인 저나 아랫동서를 부려먹는 건 일상이었고, 툭하면 친정자랑을 늘어놓으며 기를 죽이라 들었어요. 몇 달 전, 온 가족이 모였던 시어머니 생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랬죠. 둘째 동서, 주방에 가서 과일 좀 씻어와. 내가 우리 친정아빠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백화점 VVIP 라운지에 들어가는 유기농 과일로 챙겨온 거니까. 흠집 안 나게 조심해서 깎고, 내가 쓰는 그 수입산 접시에 예쁘게 담아와. 형님, 과일은 제가 깎을 테니까 형님은 저기 거실 상 좀 닦으세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치우는 건데 저 혼자 주방에 박혀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유기농이라니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썰어 나갈게요. 동서는 참 꼬박꼬박 말대꾸를 잘해.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듣는 거야. 형님, 집안일 조금씩 나눠서 하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신 과일 깎는 거 내가 도와줄게. 제 아내 주방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언니, 오빠가 과일 깎게 놔둬요. 남자가 주방일 좀 거들면 어때서? 새언니도 참 유난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윗사람 아랫사람 따져요? 형님의 이런 아나무인 태도는 가족 간의 소소한 마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님의 진짜 관심사는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으신 알짜배기 상가 건물과 재산에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 곁에 앉아 재산관리 타령을 늘어놓기 수였어요. 아버님, 그 상가 건물 관리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이제 그 일가 관리하게 넘겨주세요. 제가 친정에서 보고 배운 부동산 지식이 있어서 세입자 관리며 세금 문제며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내가 정정하니까 걱정 마라. 너희 부부는 너희 일이나 잘 챙겨. 형님의 노골적인 탐욕은 아주버니가 희귀성 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아주버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고,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 신약 임상 치료를 받는 것뿐이었죠. 가족 모두가 수심에 잠겨 아주버니의 출국 문제를 상의하던 날이었어요. 큰애야,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남편 타국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혼자 덜렁 보내야 해서 어쩌노. 에휴, 네가 당연히 따라가서 옆에서 간호해야지. 어머니, 저도 마음 같아선 100번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저 미국 가면 영어도 잘 못하고 고생만 할 텐데 제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짐만 되죠. 병원 측에 돈 넉넉히 쥐어주고 최고급 현지 간병인 붙여줬으니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알아서 잘 돌볼 거예요. 저까지 낯선 곳에서 알아놓으면 어쩌려고요? 됐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다녀오는 게 마음 편해요. 재수씨, 저 없는 동안 저희 부모님 좀 잘 챙겨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라 제가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합니다. 아주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여기 집안일은 남편이랑 제가 번갈아 가며 잘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다시 뵙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늘 고마워요, 재수 씨. 우리 집안 든든한 기둥은 재수 씨네요.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서 치료나 잘 받아. 짐은 다 챙겼지?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짐을 싸는 남편을 두고 형님은 마치 귀찮은 혹을 떼어내는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참다 못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차가울 수 있어? 소름이 다 돋네. 당신도 형님 성격 하루 이틀 겪어봐? 바랄 걸 바라야지. 아주버니가 가여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는 시부모님 안심시켜드리는 것뿐이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그렇게 아주버니는 쓸쓸하게 미국으로 떠났어요. 초반에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니의 소식은 점점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국 병원 측에서 아주버니가 임상치료 도중 급격한 쇼크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죠. 그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실신하셨고 온 집안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어요. 언니, 이거 어떡해요? 우리 오빠 진짜 잘못된 거 아니죠? 말도 안 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일단 진정해요.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동서가 우선 어머니 모시고 응급실로 가고 아버님은 진정제 좀 챙겨드려. 당신은 빨리 아버님 모시고 장례식장부터 예약해. 시신은 현지에서 수습 중이니까 우선 빈소부터 마련해야 해. 형님, 제가 어머니 모시고 바로 병원 다녀올게요. 형님이 장례식장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 동서. 어머니 의식 돌아오시면 바로 전화해줘. 당신 서둘러 차 시동 걸어.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시신이 한국으로 옹구되려면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기에 우선 아주버니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만 올려놓고 빈소를 마련했죠. 형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빈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조문객이 들어설 때마다 바닥을 뒹굴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여보. 날 두고 혼자 가면 어떡해.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차라리 날 데려가지. 아이고. 하지만 며칠을 곁에서 지켜본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묘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바닥을 치는 소리와 통곡 소리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컸지만 형님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조문객이 끊기고 가족들만 남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꼿꼿하게 앉아 거울을 보며 팩트로 화장을 고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눈치껏 행동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상 치르느라 온몸이 부서질 것 같던 3일장 둘째 날 새벽이었어요. 잠시 쉴 겸 커피를 한 잔 뽑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인적이 드문 비상구 계단 아래쪽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의 목소리였죠. 빈소에서 내던 애끓는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가볍고 들떠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 인간 갔어.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미국 병원에서 행정 처리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시신 수습할 일도 없고 아주 깔끔해. 내일 발인 끝나면 눈치 좀 보다가 내 명의로 몰래 빼돌린 아파트랑 상가 다 처분할 거야. 당신은 티켓이나 알아봐도. 상 치르고 나서 당분간 친정집에 머무는 척하다가 바로 출국할 거니까. 그래, 자기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끊어.
상상도 못한 통화 내용에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슬픔을 연기하며 몰래 불륜남과 통화를 하고 죽은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눈물 연기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모아 한 번에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빈소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발인 절차를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형님은 헬쑥해진 얼굴로 시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미망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이 이렇게 먼 타국에서 혼자 외롭게 떠나고 나니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몫으로 남아있던 상가 건물과 재산들, 제가 미망인으로서 평생 수절하면서 잘 관리할게요. 아버님은 걱정 마시고 제게 다 맡겨주세요. 새언니, 아직 발인도 안 끝났고 오빠 유골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재산관리 이야기 꺼내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몰라도 돼. 내가 다 아버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우리 그 이목 헛되지 않게 쓰이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불쌍한 그 이목은 내가 지켜야지. 형님이 다시 바닥에 엎드려 거짓된 곡소리를 내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 입구에 커다란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직 조문객이 오기엔 너무 이른 새벽 시간이었기에 빈소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켜며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머리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야윈 얼굴을 한 채 허름한 외투를 걸친 사람. 한 손에 커다란 캐리어를 질질 끌며 두 발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죽었다고 연락이 왔던 아주버니였어요.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령이라도 본 듯한 정적이 장례식장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오빠? 오빠 귀신이야? 사람이야? 아주버니? 형, 진짜 살아있었던 거야? 엎드려 거짓 울음을 토해내던 형님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입구에선 아주버니와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죠. 형님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팽창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떻게... 형님은 그 짧은 비명을 끝으로 이번에는 거짓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동공이 풀리며 그 자리에 픽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진 형님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아주버니의 눈빛과 주머니 속에서 형님의 통화 녹음본을 만지작거리는 저. 완벽했던 형님의 연극이 산산조각 나는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기절했던 형님이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번쩍 뜬 건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히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버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링거를 뽑고 달려오셨고 시아버지는 아주버니의 어깨를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우셨죠. 형님은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병상 옆에 선 아주버니를 보더니 기가 막힌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진짜 살아 돌아온 거야? 나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의사가 당신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지 알아? 여보, 고마워. 살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놀라게 해서 미안해. 병원 측 행정착오였어. 나랑 성도 같고 이름 이니셜도 같은 아시아계 환자가 있었는데
하필 그 병동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차트가 꼬였대. 내가 임상치료 부작용으로 며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 깨어나 보니 시스템상엔 내가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더라고. 정정 절차 밟는데 며칠 걸린다기에 가족들 놀랐을까봐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 발급받아서 비행기부터 탔어. 아이고, 그 망할 놈의 병원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데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가족들은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니의 눈빛은 형님의 눈물 연기를 볼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죠. 저는 아주버니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 저는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는 아주버니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죠. 아주버니,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재수씨, 괜찮습니다.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행정착오로 병원 차트가 꼬였다는 말씀, 아버님, 어머님은 믿으셔도 저는 못 믿겠는데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가족한테 통보되는 과정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잖아요. 재수씨, 눈치가 빠르시네요.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들어버렸거든요. 아주버니께서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비상구에서 녹음했던 형님의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내 명의로 몰래 빼돌린 아파트랑 상가 처분할 거다. 자기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는 형님의 들뜬 목소리가 자판기 앞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아주버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녹음을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형님이 외도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재산까지 뒤로 다 빼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버니가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귀국하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녹음 파일 당장 가족들 앞에서 안 터뜨리고 기다렸어요. 재수 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재수 씨는 지혜로우시네요. 맞아요. 사실 행정착오 아닙니다. 병원에서 저랑 이름 비슷한 분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병원 측에서는 제 신원 확인하고 통보를 보류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제 클라우드 계정에 연동된 태블릿 PC를 열었는데 그 사람이랑 제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가 고스란히 동기화되어 있더라고요. 형님이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해놨었나 보네요. 문자 내용이 어땠는데요? 제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서 축배를 들더군요. 오늘 밤만 넘기면 숨통 끊어지겠다고 미리 징역계약서 위조해둔 거 등기소에 접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에 부탁해서 가족들에게 사망 통보가 간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방심하고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 정확히 누구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지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요. 재수씨,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주버니, 당연하죠. 형님, 평소에 시댁 식구들 종부리듯 하대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안 그래도 오늘 발인 끝나면 출국한다고 비행기 티켓 알아보라던데 재산 먹튀하게 그냥 둘 순 없죠. 남편한테는 제가 상황 설명하고 움직이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재수씨. 그렇게 아주버니와 저는 철저한 공조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시댁 본가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알아놓은 아주버니가 약기운에 취해 잠든 척하자 형님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부산스럽게 현관을 나서는 형님의 표정은 초조함 그 자체였죠. 나 친정아버지가 부르셔서 잠깐 본가 좀 다녀올게. 그이 깨면 죽 좀 데워다 줘. 네, 형님. 다녀오세요. 차 조심하시고요. 형님이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남편의 등을 떠밀었어요. 당신 빨리 따라가. 친정 가는 거 절대 아니야. 무조건 거리 두고 쫓아가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지 봐. 알았어.
다 찍어올게. 남편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형님의 차를 조심스럽게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뒤 남편에게서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다급한 문자가 도착했어요. 여보, 형수 친정 간 거 아니야. 시내 외곽에 있는 허름한 부동산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방금 어떤 남자가 그 부동산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이거 아버님 회사 최 실장 아니야? 남편이 보내온 사진에는 시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자 형님의 친정아버지 추천으로 입사했던 최 실장이 형님의 손을 다급하게 잡고 부동산 구석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당신 건물 밖에서 대기하면서 둘이 나오는 거 다 찍어. 그리고 그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매물번호나 간판 이름 확실하게 찍어와. 저는 남편의 문자를 확인한 즉시 아주버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버니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작업 중이었죠. 아주버니, 형님 지금 아버님 수행비서 최 실장이랑 시내 외곽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미행해서 사진 다 찍어서 보냈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군요. 그 최 실장이 바로 제 아내의 내연남입니다. 장인어른 수행비서로 일할 때부터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태블릿 PC 문자 복구하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아버님 회사 공금까지 건드린 놈이죠. 세상에, 친정아버지 수행비서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어쩐지 형님이 시댁 식구들 무시하면서 유독 그 최 실장한테는 아버님 일정 물어본다고 자주 통화하더라니. 아주버니, 지금 그 부동산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요? 10중 8구 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기 전에 미리 위조해둔 인감으로 명의를 변경해둔 상가를 금매로 처분하려는 걸 겁니다. 아주버니, 직접 가시게요? 지금 움직이시면 들통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로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당장 그 상가에 가압류부터 걸어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집으로 출발했고 아주버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셨죠. 밖에서 감시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모자를 벗으며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고 있었어요. 당신 미행은 잘했어?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 뒤는 캤고? 당신 진짜 돗자리 깔아야 해. 완전 대박 사건 하나 건져왔어.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저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형수랑 최 실장이 부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형수는 집으로 오고 나는 계속 최 실장 차를 따라갔거든. 근데 이 자식이 회사로 안 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카페로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누굴 만나는지 알아? 누군데? 혹시 브로커야? 문서 위조 도와주는 사람? 아니, 젊은 여자야. 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던데? 최 실장 보자마자 오빠 하면서 팔짱을 딱 끼는 거야.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녹음기 켜놓고 다 들었지. 남편이 틀어준 녹음 파일에서는 최 실장과 젊은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 파일 속 최 실장은 주말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며칠만 기다리라며 여자를 달래고 있었어요. 늙은 여편네가 땅 팔아서 현금화하는 대로 그 돈을 들고 바로 여자에게 가겠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여자가 하와이 가는 티켓은 다 끊어놨냐고 묻자 최 실장은 당연하다며 자기 이름과 여자 이름으로 퍼스트 클래스 2장 예매를 끝냈다고 대답했어요. 어때? 완벽하지? 최 실장 이 자식 아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 형수 이용해서 재산 현금화시킨 다음에 형수는 버리고 그 어린 여자랑 돈만 챙겨서 하와이로 나를 작정이었던 거지. 형수 비행기표는 아예 예매도 안 했더라니까. 와,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형님도 참 불쌍하네. 지 서방 버리고 재산 훔쳐서 도망가려다가 믿었던 내연남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게 생겼으니. 당신 정말 수고했어. 증거 확보 아주 확실하게 잘했네.
이 영상이랑 녹음 파일 당장 형선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아주 거품 물고 쓰러지겠지. 에이, 지금 보여주면 재미없지. 형님이 아주버니 재산 완벽하게 다 가로챘다고 믿고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터뜨려야 충격이 2배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파일들 아주버니한테 먼저 전송해 드릴게. 아주버니랑 상의해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겠어.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모든 자료를 제 폰으로 옮긴 뒤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주버니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아주버니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서류들을 검토하고 계셨어요. 시차 적응을 핑계로 누워 계시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치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아주버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약 기운은 좀 가라앉으셨어요? 네, 재수 씨 덕분에 푹 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오늘 형님이랑 부동산에서 헤어진 최 실장 뒤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찍어왔어요. 저는 아주버니에게 최 실장과 젊은 여자의 대화 녹음본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버니는 영상을 보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으셨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최 실장 그놈, 장인어른 수행비서 시절부터 씀씀이가 해프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제가 뒤를 캐본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우월감에 취해 그놈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만 챙겨서 젊은 여자랑 튈 생각이었더군요. 형님은 철석같이 최 실장이랑 자기가 도망가는 줄 알고 있던데 이 사실 알면 아주 볼만하겠어요. 아주버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재수씨, 내일 저녁에 온 가족을 거실로 다 모아주세요. 제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이제 경영권이랑 제명의 재산관리권을 공식적으로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중대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위임이요? 다 뺏어도 시원찮을 판에 재산을 넘겨주신다고요? 진짜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죠. 저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눈앞에 던져주는 척하는 겁니다. 내일 저녁 발표가 나면 저 여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 실장에게 연락해 당장 모레 아침에 돈을 빼서 출국하자고 서두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명의 모든 계좌와 상가에는 오늘 오후로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단돈 10원도 움직일 수 없죠. 아,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일 저녁 가족 모임에서 재산을 넘기겠다고 선언한 뒤 모레 아침 저 여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 발악할 때 이 최 실장의 양다리 영상을 터뜨리시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믿었던 내연남의 배신까지 알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주버니의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함부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 저와 아주 잘 맞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아주버니의 요청대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타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강이 아직 온전치 않아서 회사 경영에 바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치료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 몸이 먼저지. 회사 일은 걱정 말고 푹 쉬어라. 그리고 제명의로 된 재산과 상가들, 그리고 제가 아버님 재신 관리하던 유통업체 지분 일부를 당분간 제 아내에게 전면 위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플 때 아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 애썼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줘야겠어. 아주버니의 폭탄 선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신우와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고 형님은 애써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몫의 재산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내 목숨처럼 잘 관리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추슬러.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저는 형님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어요. 형님은 제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착각했는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형님은 안방을 나와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별채 화장실에 틀어박혀 최 실장과 속닥거리며 통화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남편이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바에 따르면 형님은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위임장을 들고 가서 아주버니 계좌의 현금을 싹 다 인출하고 상가 초분 계약금까지 챙겨서 공항으로 가자고 계획을 짜고 있었죠.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나서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형님,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아주버니 재산 물려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동서는 몰라도 돼. 은행 업무 좀 볼 게 있어서 나가는 거니까 시부모님 식사나 잘 챙겨드려. 현관문이 닫히고 정확히 2시간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예상대로 형님이었죠. 저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님. 은행 볼 일은 잘 보고 계세요? 동서, 지금 당장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내 남편 방에 들어가서 서류 뭉치 같은 거 찾아보라고. 네? 서류 뭉치요? 무슨 일이신데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리세요? 내가 남편 위임장 가지고 은행에 와서 예금 해지하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 계좌랑 상가 명의에 싹 다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거야. 어제 날짜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전면 동결 조치가 떨어졌대. 이거 아버님이 하신 거니? 아니면 내 남편이 한 거야? 나 미치겠네 진짜. 어머, 형님, 가압류요? 아주버니가 어제 재산 다 넘기신다고 해놓고 뒤로는 꽁꽁 묶어두셨나 보네요. 그러게, 남의 돈 날로 먹기가 어디 쉽나요? 동서, 지금 웃음이 나와? 당장 최 실장한테 전화해. 내가 최 실장한테 전화하는데 지금 1시간째 전원이 꺼져 있어. 최 실장이 은행 지점장 아니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빨리 회사로 전화해서 최 실장 찾아. 형님, 그 전화 제가 안 해봐도 결과는 뻔한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 실장 전화기 꺼져 있는 거 당연하죠. 그 사람 오늘 아침 비행기로 하와이로 떠났거든요. 형님이 갖다 바친 쌈짓돈 챙겨서 새파랗게 어린 자기 진짜 여자친구 데리고 둘이서 오붓하게 출국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믿기시면 제가 지금 형님 폰으로 사진 몇 장 전송해 드릴게요. 어제 최 실장이 그 어린 아가씨랑 여행사에서 손잡고 하와이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 결제하는 거 남편이 아주 예쁘게 찍어놨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뒤 저는 남편이 찍어온 최 실장의 다정한 데이트 사진과 여행사 티켓 사진을 차례대로 형님에게 전송했어요.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지만 저는 가볍게 전원 버튼을 눌러 수신을 거부했어요. 지금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을 형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죠. 모든 돈줄이 막히고 완벽하게 믿었던 내연남에게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자.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구덩이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형님의 비참한 몰락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고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저녁 가족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거실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지옥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자 시댁 거실에는 폭풍전야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소파 중앙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아주버니는 평소의 야윈 모습 대신 아주 단정하게 셔츠를 차려입고 시아버지 곁에 앉아 계셨죠. 저와 남편, 그리고 눈치를 살피는 신호와 동서까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커다란 텔레비전 모니터를 연결해 두고 노트북을 세팅한 채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에 나갈 때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이 다 번지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형님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죠. 하루 종일 은행을 돌며 가압류를 풀 방법을 찾고 연락도 잘 된 최 실장을 찾아 헤매느라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였어요. 형님은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 다들 안 주무시고 왜 모여 계세요? 아버님, 저 왔어요.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첫째가 오후 내내 널 찾았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게야. 제가 아는 지인분이 남편 먹으려고 귀한 약재를 주신다기에 그거 받으러 다녀오느라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몰랐네요. 여보, 나 찾았어? 몸도 안 좋은데 왜 나와 앉아있어? 들어가서 쉬지 않고. 형님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던 아주버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여셨어요. 약재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계좌 가압류 풀려고 은행 지점장들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온 거겠지. 그리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이미 하와이로 떠나버린 최 실장 출국 기록 확인하느라 늦은 거 아닌가? 여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압류를 왜 풀어? 그리고 최 실장이라니. 아버님 수행비서를 내가 왜 찾아? 당신 어디 아파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형님, 아주버니가 헛것을 보신 게 아니라 형님이 지금까지 헛꿈을 꾸고 계셨던 거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형님이 최 실장 편으로 빼돌리려던 아주버니 재산들, 어제부로 아주버니가 직접 변호사 통해서 전면 동결시킨 거예요. 둘째 동서, 감히 윗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서 내 남편 눈을 가리니까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아버님, 동서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부잣집 딸인 저를 질투해서 호시탐탐 제자리 노리더니 이제 아주 대놓고 저를 모함하네요? 형님이 악을 쓰며 발뺌을 하자 저는 말없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어요. 거실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며 큰 소리가 흘러나왔죠. 바로 제가 장례식장 비상구 계단에서 녹음했던 형님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응? 그 인간 갔어.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미국 병원에서 행정 처리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시신 수습할 일도 없고 아주 깔끔해.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을 부여잡고 헉소리를 내셨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형님은 사색이 되어 텔레비전 코드를 뽑으러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형님의 칼을 꽉 붙잡아 제지했어요. 형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아직 볼 게 한참 남았으니까요. 당신, 다음 거 틀어. 저는 곧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아주버니가 미국 병원에서 복구해온 형님과 최 실장이 나눈 적나라한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아주버니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며 부동산 명의를 어떻게 이전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어서 남편이 미행에서 찍어온 최 실장과 젊은 여자의 데이트 영상, 그리고 두 사람이 하와이행 비행기표를 끊는 사진까지 화면에 가득 채워졌어요. 형님이 아주버니 죽었다고 슬퍼하는 척하면서 뒤로 최 실장이랑 재산 다 가로채서 도망가려던 증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형님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최 실장은
형님을 철저하게 호구로 이용하고 다른 어린 여자랑 형님 돈 챙겨서 오늘 아침에 출국해버렸네요. 형님은 비행기 표조차 없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너희들이 내 재산 빼드려고 다 꾸며낸 짓이잖아. 입 다물어. 조작? 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내 죽음을 기도하면서 인감 훔쳐다 사문서 위조한 게 조작이라고? 내가 당신 통화 기록이랑 최 실장 뒤를 안 캐봤을 것 같아.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내 아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뒤에서 내 비서놈이랑 배를 맞추고 내 재산을 탐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어요. 형님은 털썩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자존심 강하던 부잣집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참한 모습뿐이었죠.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최 실장 그놈이 먼저 저를 꼬드겼어요. 저한테 아버님 회사 공금 횡령한 것 덮어 씌우겠다고 협박해서 억지로 끌려다닌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알잖아. 나 부잣집에서 곱게만 자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당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형님, 끝까지 남 탓이시네요. 최 실장이 협박을 했다고요? 아가씨랑 동서한테 이면 계약서 써주면서 아주버니 유산 넘겨받게 아버님 설득해달라고 뒤에서 작당 모의한 것도 최 실장이 시켰어요? 제 말에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신우와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 부르령이 그쪽으로 떨어졌죠.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면 계약서라니. 너희도 이 끔찍한 짓거리 동참을 했단 말이냐? 아빠, 저는 진짜 새언니가 준다니까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재산 빼돌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님, 저도 억울해요. 형님이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해서 그냥 맞장구만 친 거예요. 저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가씨, 동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제가 찍어둔 영상도 여기 다 있는데 틀어드릴까요? 아주버니 누워 계실 때 두 분이 어떻게 형님이랑 부동산 나눠 먹으려고 계산기 두드렸는지 아버님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신우와 동서는 제 말에 하얗게 질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 통자에 들어왔고 아주버니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아주버니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툭 던지셨어요. 하나는 이혼 소장이야. 당신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혼은 당연한 거고 위자료 청구도 최대한으로 넣었어. 그리고 2번째 서류. 그게 진짜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일 거야. 지옥이라니? 당신 설마 나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친정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당장 최고급 변호사 사서 다 막아주실 거야.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재수씨, 그 서류 내용 좀 읽어주시죠. 네, 아주버니. 이건 아주버니가 형님과 최 실장을 상대로 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에요. 아주버니가 투병 중일 때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혀 있네요. 배상 청구액만 무려 10억 원입니다. 형님, 친정아버님 현금 동원력 좋으시니까 이 정도는 가뿐하게 갚아주시겠네요. 10억? 당신 미쳤어? 부부 사이에 무슨 손해배상을 10억이나 청구해.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들이 나 협박한다고 다 말할 거야.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뚝 끊기며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라. 아빠, 나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이 나한테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어. 아빠 비서였던 최 실장이 내 돈 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아빠가 변호사 좀 보내줘. 제발. 내 비서놈이랑 뒹굴면서 시가재산 도둑질하려다 걸린 천박한 년을 내가 왜 도와줘. 김서방이 오해 나한테 증거자료 싹 다 보냈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니년 때문에 내 체면 깎인 거 생각하면 널 호적에서 당장 파버려도 시원찮다. 최 실장 그놈이 우리 회사 공금 건드린 것도 김서방이 알려줘서 이제 알았어. 난 내 회사 살리느라 바쁘니까 네가 저지른 똥은 네가 알아서 치워. 다시는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어요. 체면과 회사 평판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형님의 친정아버지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딸을 가차없이 버린 거예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친정아버지마저 등을 돌리자 형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져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버님 회사 공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당신은 내일 아침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할 거야. 내가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재산은 다 압류될 거고 평생 빚쟁이로 살면서 내 손해배상금 갚아야 할 거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형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집안을 좀먹고 있던 가장 큰 악성 종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죠. 하지만 청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신우와 동서에게 향했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피부치가 죽어나가는데 그깟 상가고물 하나 얻어먹겠다고 이런 끔찍한 일에 동조해. 딸, 너는 당장 내일부터 내 카드 반납하고 네 힘으로 돈 벌어서 살아. 그리고 셋째 며느리. 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도 시집와서 큰애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알랑거리며 살더니 결국 이 꼴을 만드는구나. 셋째 니놈도 와이프 간수 하나 못하고 뭐한 거냐. 당분간 내 집에 발걸음할 생각 마라. 명절이고 뭐고 연 끊고 살 테니 당장 나가. 신우와 동서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호통에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북적거리던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기대 앉으셨고 아주버니는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재수씨, 정말 고맙습니다. 재수씨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저는 홧김에 일을 그르치고 저 교활한 여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집안의 큰 위기를 재수씨 덕분에 넘겼습니다. 아주버니,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아주버니께서 냉정하게 잘 견뎌주신 덕분이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심려 마세요. 나쁜 피는 빨리 뽑아내는 게 몸에 좋은 법이잖아요. 이제부터 남편이랑 제가 잘 챙길 테니까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둘째 며느리 너였구나. 내가 그동안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큰애한테 속아서 네 진가를 몰라봤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우리 가족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어요. 친정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변호사조차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형님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청난 배상금을 떠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빼돌리려던 재산은커녕 빚더미에 앉은 형님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식당 주방 보조와 청소 일을 전전하며 배상금을 갚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어요.
하와이로 도망갔던 최 실장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떨어져 현지에서 체포되었고 회사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한국으로 압송되어 무거운 실형을 살게 되었죠. 아주버니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깔끔해진 서류 정리를 마치고 몸도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 시아버지 회사 경영에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네셨죠. 재수 씨, 제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아버님 외곽 상가, 그게 원래 제가 재수 씨 부부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재수 씨 명의로 확실하게 이전하겠습니다. 아주버니, 뭘 이렇게까지. 저희는 그냥 가족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주신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건물 관리는 저희 남편이 아주 똑부러지게 잘할 거예요. 안 그래 당신? 그럼. 여보, 내가 당신 건물주 만들어주려고 여태 운전기사 노릇 열심히 했나 봐. 형, 고마워. 내가 관리 기가 막히게 할게. 쫓겨났던 신우와 동서는 그 뒤로 완전히 기가 죽어서 명절 때마다 눈치를 보며 저에게 먼저 깍듯이 인사를 오곤 해요. 예전처럼 건방지게 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로의 뒤통수를 치려던 이기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앞으로도 착해 빠진 바보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 것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덫을 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이다 며느리로 살아갈 거예요. 부당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이 거친 세상과 가족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